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이란에선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이 위법성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영장에 없는 자료를 요청했다며 영장 공개를 요구했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인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수년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7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이 이틀 뒤면 끝납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중단되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일요일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란 내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까지 나왔는데, 이란 대통령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이란의 혼란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첫 소식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아미르 카비르 공과대학 앞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여객기 추락으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와 군부를 규탄하는 구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시위대의 항의에 부딪혀 쫓겨나는 등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집회 해산을 위해 최루탄까지 사용했지만 시위는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물론 시라즈와 이스파한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Він приніс офіційні вибачення всій Україні та родичам загиблих і визнав факт того, що Іраном було збито український Боїнг 737. 하지만 집회에 참석했던 이란 주재 영국 대사가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가 3시간 만에 석방되는 등 여객기 격추에 대한 비판은 이란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에 대한 애도로 체제의 구심점을 마련했던 이란이 여객기 격추에 대한 책임 문제로 다시 혼란에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이란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피살 직후 미국에 대한 분노로 결집했던 민심이 이제 거꾸로 여객기 격추 사실을 숨겨온 이란 군과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네, 유석조 특파원, 이란은 지금 낮 시간이죠. 오늘도 반정부 집회가 이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테헤란은 오후 3시 30분을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 집회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내 SNS에서는 오늘 오후 테헤란 아자디 광장에서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유포됐는데요. 어제도 오후 5시쯤부터 본격 집회가 시작된 만큼 오늘도 오후 늦게부터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니까 집회에서 이 독재라는 구호까지 나오던데 수위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현지 분위기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예, 격추된 여객기에는 이란 국적 승객이 82명이 타고 있었고, 여기에 캐나다 국적 희생자 57명도 대부분 이중 국적을 가진 이란인들이었는데요. 이 자국 군대가 자국민들이 탄 여객기를 격추시켜 놓고 이 사흘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이란 젊은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어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솔레이마니 초상화를 찍기도 했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판하는 구호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열렸던 닷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직후 미국으로 향하던 이란인들의 분노가 이란 정부와 혁명 수비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레이마니 장례식 당시에는 민심이 반미로 결집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란 정부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군요. 예,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는 이란 지도부에게는 초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의 전쟁 분위기가 반미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이란 내부 결집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객기 격추로 혁명수비대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이 대미 항쟁의 동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란의 이런 반정부 시위를 가장 반길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겠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영어로뿐만 아니라 이란어로도 올렸는데요. 이란 국민들을 향해 용감하다고 지켜세운 뒤 자신은 이란 국민들의 시위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그 용기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 이란 정부의 벌어진 틈을 최대한 파고들면서 이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타이완 소식입니다.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 일국 양제에 반대해온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이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고조된 반중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중국은 즉각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대학생들이 투표를 하러 고향으로 향하고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이 줄을 짓는 순간 표심은 판가름 났습니다. 可以说是对一国两制的信任投票。对，如果选择蔡英文的话，就是等于投下一国两制的不信任票。 일국 양제를 수용하는 것은 타이완의 자유와 주권을 잃는 것이라는 차이 현 총통의 의지에 유권자들은 지지로 답했습니다. 득표율 57.13%, 차이 총통은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입법회에서도 과반 달성에 성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我也希望北京当局可以理解，民主的台湾、民选的政府不会屈服于威胁、恫吓。 중국은 곧바로 하나의 중국에는 변화가 없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一部分的基本事实不会改变。 이번 선거는 지금의 홍콩이 내일의 타이완이 될 수 있다는 젊은 유권자들의 위기감과 또 시정 타이완의 압박 정책을 편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만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선 무력 통일론까지 불사했던 시진핑 주석이 차이 총통 재선에 1등 공신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차이 총통 재선에 축하 입장을 내놨습니다. 타이완을 교두보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맞물려 있어 양안 관계는 더 팽팽한 긴장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이틀 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연일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르면 내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곧 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장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상세 압수 목록은 법원이 허락한 영장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따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향후 압수수색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검찰 입장은 반대입니다. 상세 압수 목록은 청와대가 너무 압수품이 많다고 해 따로 작성한 문서로 당연히 영장과는 별개라며 청와대도 이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영장이 일반적인 영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청와대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압수 범위가 넓다며 거부할 수 있냐고도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게 많은 기관과 사람들에게 영장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영장 집행 관행까지 겨냥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면 모든 게 가려질 거라고 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공개는 불법이라며 영장을 공개하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자고 요구하면서 본회의를 앞둔 여야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총리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협상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큰 이견이 없다던 한국당이 검찰 인사와 예산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중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자는 겁니다. 검찰 인사로 불거진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한국당은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권의 이 못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겠습니다. 결국 양측은 주말 내내 얼굴을 맞댄 협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과감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법안 상정 순서와 표 계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이어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을 소수 야당과 처리 방침입니다.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으면 1년을 끈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를 영입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당도 다음 주 초 두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내일은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회의가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비례라는 명칭을 정당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단어를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모두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 없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정당인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첫 신고 당시 대표자가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 총장 부인인데 사실상 한국당 위성정당입니다. 정당을 한국당의 자금으로 만들면 안 되고 저나 아니면 우리 와이프에게 부담을 시켜서 창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성정당이죠.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이렇게 비례 단어를 붙인 정당명을 두고 정치권은 논란 중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내일 이와 관련해 전체위원회의를 엽니다. 일부 위원들은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가능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참석위원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꼼수엔 묘수를 써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 선관위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직접 압박하는 사이트인데요. 그런데 이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이라며 이 소송이 제기됐고 14일 이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 보니 한부모 가정 17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이트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KBS가 8년째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손민희 씨를 만났습니다. 손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혼자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양육비 활동가 손민희입니다. 법원에선 전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저한테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8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청,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 이제 피켓이고 맨날 이렇게 피켓 들고 다녀요. 저 같은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분들이랑 전국 곳곳을 다닙니다. 애들이 문자를 보내도 안 봐. 답장도 없어. 책가방 사주는 게 애가 소원이었어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에게 항의도 하고 사정도 합니다. 아버님 아이들 생각해서 저희도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 입장도 좀 듣고 싶거든요. 법이 있지 않냐고요? 법원이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저도 소송을 8번이나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법부터 고쳐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회도 수십 번 찾아갔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운전면허 정지시키고 출국 금지하자는 법안도 국회의원들이 내셨는데 정작 통과된 건 없습니다. 관심과 사랑도 포함되는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잘 이행될 수 있게. 양육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배드파더 소사이티입니다. 1년 반 동안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그중 110명이 넘게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배드파더 소사이티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곧 열리는데 저도 참석해 양육비 피해자들의 실태를 증언합니다. 법에 무능함에 좌절하고 될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도 법도 통하지 않는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 배드파더 소사이티가 사라지는 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건 바로 양육비 피해자들입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시던 물품 기증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해마다 기증품의 절반 이상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희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부 물품을 선별하는 전북 전주의 한 분류창고. 한쪽 구석에 버려진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보내온 기증품들입니다. 프라이팬은 군데군데 코팅이 벗겨진 채 녹이 슬어 있고 핸드크림은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쓰다만 색조 화장품도 있습니다. 장난감 드럼과 기타는 부품이 떨어져 나갔거나 부서져 쓸 수조차 없습니다. 낡아서 다 바스러진 옷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입던 속옷을 세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기증자들이 찾아와 놓고 간 물건들은 대부분 되팔 만한 것들이지만 집을 방문해 상자째 수거해 오거나 택배로 받는 물건들의 경우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미리 걸러낼 수 없다 보니 분류하고 폐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폐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선의의 기증자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기증하실 때 이게 기증이 될까라는 고민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 아름다운 가게가 기증받은 143만 7천여 점 가운데 폐기한 것만 85만 4천여 점.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이 있다 보니 쓸 수 없는 물품까지 가리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기부 문화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충북 충주에서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건국대학교 의대가 10년 넘게 서울에서 운영하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이를 충주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 학교 재단 측은 민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자세한 내막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의전원 팻말 하나 보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30여 명 중 이곳 충주 캠퍼스에 연구실을 두고 있는 교수는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조차도 담당 과목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5년 건국대는 기존 충주병원 시설 확충을 조건으로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충주병원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했고 서울 건대병원만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상주하는 인구가 22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환자들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학교법인 이사회는 서울에서 의전원 수업을 하라며 서울 캠퍼스에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해줬습니다.
수업도 실습도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졌습니다. 한 곳에 집중해 투자를 좀 하자. 즉 돈이 좀 되는 곳에다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역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민상기 건대총장은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 충주 지역위에 참석해 이른바 충주 환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는 독단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9일 민 총장을 해임시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얘기했던 것은 수수히 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전원이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언제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하겠다. 2007년부터 서울에서 수업을 했는데도 편법 운영을 방치해온 교육부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민 총장 포함 34명에게 경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조건은 붙였습니다. 편법 운영을 사실상 지원한 학교법인 이사회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을 한 바가 없고 관계자한테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사회 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뭐 압력을 넣었다든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건국대는 다음 달부터 충주에서 1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충주병원에 20억 원 수준의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84만 9천여 명으로 1년 만에 2만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성별은 여자 50.1%, 남자 49.9%로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더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0에서 14세 인구는 16만 명, 15에서 64세 인구는 19만 명이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명이 늘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처음 5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PC 5대 가운데 한 대는 윈도우 7을 운영체제로 쓰고 있는데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보안 업데이트도 중단됩니다.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신종 바이러스나 해킹에 취약해진다고 하니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PC방. 100대 넘는 PC 중 70대에는 아직도 윈도우 7이 깔려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바꿔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나 이런 것도 다시 바꿔야 되고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라이센스를 사야 되니까 그 돈이 이제 한 100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윈도우 7의 기술 지원 중단은 2009년 출시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된 상황. 하지만 지금도 국내 PC 5대 가운데 한 대는 윈도우 7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신종 바이러스 대응뿐 아니라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등 보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그 악성 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전용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할. 2017년 윈도우 XP의 기술 지원이 끝났을 때도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150개국 PC 30만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취약해진 보안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그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또 공격할 수 있거든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뭐 은행을 마비시킨다든지. 정부도 종합 상황실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윈도우 7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예 다른 운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내 PC의 90% 이상이 윈도우를 쓰는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실제 모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 조선 후기 실학자가 직접 보고 그린 거북선 그림이 최근 발견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돌격선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거북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거북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미술사 연구자가 조선 후기 실학자의 서화첩에서 뜻밖의 장면을 찾아냅니다. 19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하백원이란 실학자가 충남 보령 유배 시절인 1842년
보령 앞바다에서 뱃놀이를 합니다. 지금의 충청 수영, 즉 조선 수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유람을 마친 일행이 시와 그림을 모아 펴낸 서화첩입니다. 하백원이 직접 그린 그림 한쪽에 배 2척이 보입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선박인 판옥선 옆에 있는 배를 자세히 보면 갑판 위에 거북 모양의 구조물이 얹혀 있고 거북 등껍질 무늬가 선명합니다. 영락 없는 거북선입니다. 실제 거북선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게 매우 궁금했었는데 아마 판옥선이나 그런데 위에 그 거북의 모습을 장식을 해서 매우 튼튼한 그런 형태로 만든 게 거북선이 아니었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백원은 그림과 함께 실은 시에서 거북을 숨겨 오묘하게 사용했던 이충무공의 전함이 물가에 가로놓여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물을 보고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1795년에 간행된 이충무공 전서에 거북선 그림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대 인물이 실제 거북선을 보고 그린 건 이 그림이 유일합니다. 거북선이 1842년까지도 운용됐음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기록입니다. 단순한 회화라기보다는 실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회화라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그동안 자료 부족에 시달려온 거북선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는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겨울축제가 한창입니다. 세계 3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하얼빈 국제 빙등제인데요. 눈과 얼음, 빛이 어우러진 현실판 겨울왕국에 오세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얼룩덜룩 화려한 불빛이 설원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40m 높이의 쌍둥이 빌딩은 조명을 휘감아 화려함을 더하고 얼음 궁전은 마치 동화 속을 연상케 합니다. 겨울왕국에서 타고 내려오는 400m 길이의 얼음 미끄럼틀은 스릴 만점. 很有意思，他们在那儿呢玩的特别开心，还是不错的。 영하 20도의 혹한도 얼음 조각가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세밀하게 깎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얼음 조형물이 탄생합니다. 雨水形成，不离不弃，象征着各国人民的友谊，是不可以分割的。 이번 빙등제는 보시는 이런 얼음 조각 30만 개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행사장 인근 숭화강에서 한 달 전에 채취한 것입니다. 빙설 대세계 눈과 얼음 축제는 거대한 눈 조각 향연으로 이어집니다. 음악도시 하얼빈을 형상화한 거대한 눈 조각 너머로 100여 미터가 넘는 공작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음 달까지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빙등제는 이달 하순 춘절 기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얼빈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 김기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회에 내일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의 사퇴 요구와 함께 회의 참석을 저지해왔습니다. 승강기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아파트 1층 주민에게 승강기 교체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서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걸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천 상류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산탄총에 맞아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날개를 크게 다친 원앙 1마리와 사체 6구가 수거됐습니다. 부검 결과 산탄 총알이 발견돼 행정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검찰이 상습 도박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8개월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승리는 현역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 이 구속 여부에 특히 더 관심이 쏠리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출입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9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지난해처럼 각본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고 답변도 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은 9개월 만인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어 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수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확인 가능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KT의 딸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김성태 의원, 오는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며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학범호가 이란과의 올림픽 최종 예선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이동주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한무림 기자입니다. 중국전에서 고전한 김학범 감독은 1차전과 비교해 선발 명단을 7명이나 바꾸며 대폭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 이란의 측면 수비가 뚫리며 아찔한 순간을 막기도 했습니다. 기선 제압이 필요한 순간 1차전 극장골의 주인공 이동준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동준은 전반 22분 맹성홍의 중거리 슛이 이란 골키퍼를 맞고 흐르자 침착하게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대표팀은 10여 분 만에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5분 조규성이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골문 구석에 꽂혔습니다. 대표팀은 후반전 이란에 만회골을 내줬지만 2대1 승리를 거두고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학범호는 오는 1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조1위 확정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한무림입니다. 손흥민이 리버풀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후반 30분 손흥민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습니다. 마음 먹고 찬 오른발 슛이 골대 위로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모리뉴 감독도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리버풀 수비수의 태클을 의식한 듯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쉬운 장면은 또 있었습니다. 후반 15분 측면 돌파 뒤 오른발 슛이 수비수 못 맞고 나갔고 경기 종료 직전 왼발 슛은 골키퍼 정면에 안겼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력이 모자랐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피루미뉴에게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고 1대0으로 졌습니다. 리버풀은 리그 20승 1무, 놀라운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결사 래시포드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마타의 크로스를 왼발 발리슛으로 해결했습니다. 페널티킥 골까지 혼자 2골을 터뜨린 래시포드의 활약으로 맨유는 노리치 시티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LA 갤럭시에서 AC 밀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브라이모비치. 선발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사상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는데 박지수의 세리머니와 투수 유희관의 3점 슛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약 4천 명이 모인 관중석에 선수들이 응원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백미는 국가대표 박지수의 득점 세리머니였습니다. 3점 슛을 넣고 과격한 춤을 추자 안덕수 감독이 레드카드를 꺼내 폭소를 자아냅니다. 위성우 감독과는 엉덩이 춤까지 추며 팬 서비스에 앞장섰습니다. 사상 첫 일반인 참가자인 임수빈 씨와 이혜수 씨는 2쿼터에 코트를 누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잊지 못할 오늘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추억 만들어준 선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성 넘치는 세리머니에 핑크팀의 승리를 이끈 박지수는 MVP에 선정됐습니다. 팬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MVP까지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령탑들의 색다른 미니 경기에선 안덕수와 유영주 감독이 골을 넣어 갈채를 받았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부산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평소에 야구는 봤었는데 농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직관을 했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 강희슬은 2년 연속 3점슛 왕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투수 유희관은 여고생 선수와 3점슛 콘테스트를 펼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희관은 칼날 제구력을 뽐내듯 숨겨둔 슛솜씨를 과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프로농구에서 김종규와 두경민, 김민구, 옛 경희대 3인방이 맹활약한 DB가 4연승을 달렸습니다. 3쿼터 두경민의 패스를 받은 김종규가 화끈한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김종규는 오늘만 덩크 4개를 성공시켰습니다. 한때 제2의 허재로 불렸던 김민구는 4쿼터 새클락 3점슛을 터뜨렸습니다. 두경민이 전역해 지난 경기부터 옛 경희대 3인방이 다시 모인 DB는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김연경이 돌아온 여자 배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출전권 한 장을 놓고 태국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결승전. 여자 대표팀은 세트스코어 2대0으로 태국에 앞서고 있습니다. 복근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연경도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태국을 이기면 3회 연속 올림픽에 진출에 성공합니다.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유영이 로잔에서 열린 동계 유스올림픽에서 싱글 쇼트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영은 점프슛 수 없이 안정적인 연기를 펼쳐 73.51점을 받았고 내일 프리스케이팅을 통해 금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밤이 되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철원은 영하 9도, 대구 영하 2도 등 남부 내륙 지역까지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산지와 충남 서해안, 호남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에선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영하 5도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이 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